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2월 3일에 블로그에다가 업로드했었던 공기업 기계직 전공필기시험 대비 모의고사 20문제에 대한 해설을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문제씩 쪼개서 2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참여자는 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은 80에서 85점이었고요. 한번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45도로 경사진 빗면에 놓여있는 무게 100kg의 물체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최소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 경사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는 문제들은 공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자, 조건은 이렇게 쓰여 있고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일단 수직항력 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직항력은 우리가 기호 N으로 표시하죠. 자, 수직항력은 물체와 접촉한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항력은 물체가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크기는 같아요. 다만 방향만 반대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평지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평지, 지면이 있어요. 그 지면 위에 물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는 물체가 접촉면을 누르는 힘이 뭐죠? 바로 물체의 무게 mg죠. 그래서 mg는 이렇게 작용하게 되죠. 여기 지면, 즉 물체가 접촉한 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물체의 무게 mg가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mg만큼의 크기를 갖고 무게가 작용하는 방향과 방향만 반대죠. 아까 제가 수직항력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가 물체와 접촉한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다. 따라서 물체가 접촉한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이게 바로 mg야. 그것과 크기는 같아. 다만 방향만 반대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크기는 같다 그랬죠. 접촉한 면을 물체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면에 그냥 물체가 평지에 놓여져 있을 때에는 수직항력 N의 크기는 그냥 mg다.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을 한번 구하면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한다고 치고 마찰력 F는 마찰 계수 뮤 곱하기 수직항력이잖아요. 그래서 뮤 N. 그래서 이때의 경우는 뮤 mg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즉 지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에는 마찰력이 뮤 mg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뮤엠지에 대한 문제만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마찰력이 뮤엠지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사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 운동 상태일 경우에도 마찰력 뮤엠지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문제 나왔을 때 문제풀이가 실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직항력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자, 지울게요, 일단. 1번부터 또 길어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힘을 보내야 됩니다. 이 mg는 무게죠, 무게. 이 무게를 이렇게 힘을 두 갈래로 분해를 시켜야 돼요. 요 민트 색깔처럼. 그래서 하나는 mg 사인 세타, 하나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수직항력 N은 물체가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여기서 물체가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뭘까요? 얘잖아요, 얘. 보라색으로 갈게요. 주황색으로. 물체가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바로 요거죠, 요거. 접촉면이 요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체가 수직으로 접촉면을 누르는 힘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크기만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죠. 그래서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야. 근데 방향만 반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보라 색깔, 얘가 바로 물체를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되는 거고 mg 코사인 세타만큼 크기를 갖는다. 가 되는 거죠. 이 경사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을 경우에는.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번 보는 일반적인 상황인 그 평지에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그때는 마찰력이 뮤엠지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마찰력은 뮤엠지네 이러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면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찰력은 μn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사면에서는 마찰력이 μ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했다. 됐죠?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서 실수한 분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어쨌든 μ mg 코사인 세타라는 거 됐죠? 자, 한번 볼게요. 빠르게 빗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힘을 분해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마찰력이 또 작용하겠네요. 왜? 지금 물체와 빗면 사이의 마찰력수는 0.1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결국에 물체와 빗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 그쵸? 물체를 이쪽으로 끌어올릴 거야. 그때 필요한 최소 힘 F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대문자 F. 마찰력이라는 게 뭡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끌어올리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마찰력도 이렇게 작용하겠다. 소문자 F. 아까 마찰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μ mg 코사인 세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최소 힘은 결국에 이 힘과 이 힘 더한 것을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이 물체를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mg 사인 세타랑 μ mg 코사인 세타가 지금 우리가 끌어올리는 물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 힘을 더한 거, 이것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물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끝났네요. mg 얼마입니까? mg. 중력 가속도 10으로 가정하래요. 고맙습니다. 9.8이면 좀 계산 더러워지죠? 자, 무게가 100kg이래. 예, 아까 제가 저번 모의고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100kg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냥 질량이 100kg이라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혹시나 무게 100kg 또는 kg F, 질량 kg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kg F랑 kg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게가 100kg이야. 그럼 질량이 100kg이야. 그러면은 무게라는 것은 mg잖아. 근데 여기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m이 얼마? 100kg이라는 것과 똑같죠. g는 얼마? 10 곱하면 1000이죠. 그 세타가 45도라고 나와 있죠. 사인 45 얼마? 0.7. 그럼 mg가 1000이야. 1000 곱하기 0.7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700이 나오죠. 그쵸? 더하기 코사인 45도 0.7이야. mg 1000이야. 1000 곱하기 0.7 하면 700이죠. 거기다가 뮤가 얼마? 0.1이죠. 700 곱하기 0.1? 70이 나오죠. 결국에 770이라는 힘이 우리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770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만큼을 이겨내야 우리가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필요한 힘은 그냥 770이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770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찰력은 그냥 μmg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나오시면 안 돼요. 아, 벌써 1번부터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아래 보이 B지점에서 발생하는 반력의 크기는 저 네모 QL이다. Q에 들어가야 할 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 문제는 지금 반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B지점에. 그러니까 등분포화 중에 의한 이 B지점에서의 처짐량의 크기와 B지점에서 반력에 의해 위로 처지는 처짐량의 크기가 서로 상쇄되어서 평형을 이루어서 보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등분포화중이 발생하니까 이 보가 아래로 처지겠죠. 이렇게. 그 처지는 값이 뭐 1이라고 쳐. 그쵸? 그 두 번째. 여기 B지점에서 반력이 위로 발생하잖아요. RB가.
그럼 이 보는 위로 처지겠지. 뭔진 모르겠지만 위로 처질 거야. 그래서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는 그 1번 처짐의 크기와 이 수직 발력 위로 처지는 그 처짐량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만 이 보가 평형을 이루어갖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 B 지점이 얼마만큼 아래로 처지는가 그 처짐량을 먼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분포 하중 얘가 지금 보이 길이가 L이죠. 일단 이 B 지점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외팔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등분포 하중의 길이가 2분의 L이잖아요. 이때 이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이거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거 지금 뭐야 얘가 Q로 나와 있네. 그래서 QL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B 지점에서의 최대 처짐량 값이죠. 이거 암기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럴 때는 제가 써드리는 공식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뭐를 암기해야 되냐? 요거 암기하세요. 24 2하이분의 여기가 이제 등분포 하중의 크기 Q 그 다음에 X의 3승 곱하기 4L-X 요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앞으로도. 원래는 이거 그냥 그 면적 모멘트법 써가지고 최대 처짐량 구하잖아요. 자유단 끝단에서. 근데 항상 뭐 모멘트 면적법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실제 시험에서 면적 모멘트법 쓰면은 실수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을 암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이 식은 보이 길이가 L일 때가 기준이에요. 만약에 보이 길이가 2L이다. 만약에 보이 길이가 2L이면 여기 L에다가 2L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2L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8L이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24 2하이분의 X의 3승 곱하기 8L-X가 되는 거예요. 보이 길이가 2L이면. 이해되셨죠? 뭐 무튼 이 식에서 X는 등분포 하중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외팔보 기준에서 자유단 끝단에서의 최대 처짐량의 크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이 길이가 2분의 L이잖아요. 그래서 이 X에다가 2분의 L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이 자유단 끝단 최대 처짐량이 나올 거예요. 2분의 L 대입하시면은 아까 제가 암기된 수치 있죠? 384분의 7 그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등분포 하중의 길이가 3분의 L이에요. 그럼 이 X에다가 3분의 L을 대입하시면은 이 자유단 끝단에서의 최대 처짐량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은 꼭 암기하자. 그냥 대입만 하면은 그 자유단 끝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크기가 나오니까. 됐죠? 자, 그럼 어쨌든 이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 이 자유단 B 지점에서 처지는 최대 처짐량의 크기는 384분의 7이다. 일단 써놓을게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발력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쵸? 발력은 당연히 위로 작용하잖아요. 어떤 지점에서 아래로 처지는 거 저항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팔보 끝단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아시죠? 이거. 이런 경우 보이 길이는 당연히 L이고요. 외팔보 끝단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최대 처짐량. 우리 요거 알고 계시죠?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발력이 지금 RB가 작용하고 있죠. 근데 얘는 집중하중이 P가 작용했을 때 최대 처짐량이잖아. 여기 끝단에서. 우리 여기 끝단에서 위로 처지는 거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발력이 RB예요.
그래서 이 P 대신 이 RB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B 지점에서 최대 처짐량이 나오게 되겠죠. 다만 얘는 위로 처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등분파중으로 아래로 처지는 거 얘랑 이 위로 처지는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3EI 그 다음에 P 대신에 B에 작용하는 반력 RB 대입하시고 고의 길이는 그냥 L이니까 L의 3승 요렇게. 그래서 얘는 등분파중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는 거, 그리고 얘는 반력에 의해서 위로 처지는 거. 그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상쇄가 되겠지. 그러니까 보가 안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은 답은 이렇게 3번이 나올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3번.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어렵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반지름 요걸 조심하셔야 된다. 아마 이 반지름을 그냥 무턱대고 지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실수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정답률이 52%다. 즉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아마 요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공기업 전공필기 시험에서도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근데 반지름 지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낚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항상 꼼꼼하게 읽어서 이게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꼼꼼하게 읽어서 실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반지름이 25cm, 즉 지름이 50cm란 얘기네요. 미리 써놔요. 헷갈리지 않게. 아, 지름이 50cm다. 0.5m라는 얘기네요. 자, 지름이 50cm인 원형 관로에서 유체와 관벽 사이 마찰로 인한 손실수도. 우리가 유체와 관벽 사이, 즉 직선 원간에서 관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수도를 이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직접적인 마찰 손실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차적 손실이랑 구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차적 손실 개수는 우리가 축소 확대될 때, 뭐 곡관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게 부차적 손실이죠. 근데 직선 원간에서 관벽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직접적인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손실, 이거는 우리가 달시 바이스 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요거죠. 이게 직접적인 손실이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 식이 바로 달시 바이스 방정식. 이거는 바로 유체와 관벽 사이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수도다. 그렇죠? 그리고 달시 바이스 방정식은 측류, 난류 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속도수도랑 같대. 속도수도랑 같대요. 속도수도는 그냥 2지분의 V제곱이잖아요. 이게 속도수도잖아. 이게 같대. 얘랑 같대. 그럼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 날라가고요. 즉 이게 1이라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관의 길이네요. 관의 길이는 L이잖아요. 그래서 L만 납두고 다 넘기면은 D분의 F가 되겠죠. 대입하시면 되겠네. 아마 요 뒤에다가 아마 이거 0.25 대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L은 관마찰계수 F는 0.025. 그렇죠? D는 아까 0.5라고 말씀드렸네요. 0.5m. 왜 구하라는 게 지금 다 미터니까 보기에. 그래서 이미 그냥 단위 환산한 겁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20m가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다. 간단했죠? 어쨌든 반지름 지름 항상 조심하자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4번 갈게요. 자, 4번. 요 문제 이런 스타일 굉장히 많이 공기업에 출제되고 있죠. 자, 아래 그림에서 비중이 1.3인 액체 속에 직각삼각형 모양의 판이 잠겨 있을 때 판에 작용하는 전수압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죠. 자, 여기서 전수압이라는 것은 그냥 전압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압력이 작용하는 위치 다 알고 계시죠? 그 공식 알잖아요. 그냥 바로 쓸게요. 전압력이 작용하는 위치 공식. 얘는 그냥 빠르게 쓸게요. 이거다. 이거 다 아시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자, 전압력이 작용하는 위치예요. 수면으로부터 작용하고 있는 위치가 YF예요. 그래서 Y반은 수면으로부터 직각삼각형 판의 도심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이 Y반은. A는 면적이고요. I는 단면 2.5m가 되겠네요. 그냥 계산해가지고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칸이 없으니까 조금 내릴게요. 자, 직각삼각형 도심은 여기네요. G. 근데 이 Y 바라는 게 요 수면으로부터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가 2m야. 근데 전체가 5m야. 그럼 요만큼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는 2m라는 게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요만큼만 알면은 우리가 수면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게 바로 Y바고요. 자, 삼각형이 도심이니까 요만큼은 얼마야? 3분의 1,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럼 LH가 되겠죠? 3분의 1 H. 이거 다 아시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적어드리는 겁니다. 이만큼의 거리는 3분의 1 H예요. 요만큼의 거리. 민트 색깔로 할게요. 요만큼의 거리는 3분의 2H. 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2대1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만큼. 저 3분의 1H만 구하면은 우리 요거 빨간색 부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기. 자, 요게 H가 얼마? 아까 3m라고 했잖아. 즉 3분의 1H니까 H에다가 3. 요거 3m니까. 요 3 대입하시면 얼마야? 1m가 나오네? 즉, 좀 지우고 요만큼 거리가 1m. 됐죠? 자, 결국 요만큼이 수면으로부터 무게 도심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2m. 그래서 2 더하기 1 해주면 수면으로부터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는 3m가 되죠. 그래서 Y반은 3m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요거 I였고요. 자, 즉 3 더하기 A는 저 직각삼각형의 면적이잖아요. 높이가 3m야. 이 폭이 얼마야? 2m. 즉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3이 나오네요. 즉 A는 3, 면적. Y가 얼마? 3. 자, 그리고 단면 2.5m. 우리 직각삼각형일 때 단면 2.5m 공식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은 이참에 다시 책 피셔가지고 다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6분의 BH 세제곱이죠. B는 폭이잖아. 그래서 폭은 2m. H 세제곱. 이 삼각형의 H 아까 얼마? 3이었죠. 3의 세제곱.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거 2 곱하기 3의 3승 27이지. 즉 27 곱하기 2 하면 54. 즉 36분의 54네요. 18로 약분되니까 2분의 3이 나오네요. 즉 3 더하기 339. 여기 2분의 3이 올라오죠? 그쵸? 근데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18분의 3이야. 6분의 1이야. 6분의 1. 우리 6분의 1은 딱 봐도 1보다 작잖아. 훨씬. 0. 몇몇몇이라고요. 그쵸? 3 더하기 0. 몇몇몇. 그럼 답은 3번이네요. 그냥. 왜? 보기 자체가 지금 4, 8, 6 이런 식이니까. 그냥 굳이 계산 안 해도 3 더하기 0. 몇몇몇이니까 답은 3번이겠다. 이렇게 가시고 다음 문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5번. 자, 유체와 관련된 설명 중 헛웃음이 나는 보기는 무엇인가? 과연 몇 개인가? 즉 옳지 못한 것은 몇 개야?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가볼게요. 비중 S는 섭씨 0도에서의 물의 밀도와 관련이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틀렸죠? 우리 비중 S는 4도씨 물의 밀도. 그쵸? 또는 4도씨에서의 물의 비중량 분의 어떤 물체의 밀도 또는 비중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도씨 기준이에요. 4도씨. 근데 0도씨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이거 옛날에 어떤 식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기출이 되었었냐면 우리 비중은 그러니까 물의 몇 도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보기에 4도가 있었어요.
뭐 0도도 있었고 1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도였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챙겨 가셔야겠죠. 자, 2번 볼게요. 점성은 유체의 전달 능력이 작용할 때 변형에 저항하는 세기 및 정도를 말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 변형에 저항하는 세기, 저항력. 점성은 당연히 마찰과 비슷한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자, 3번. 압력 변화에 따른 최적 변화를 최적 탄성 계수 K라고 하고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는 압축률이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 우리가 최적 탄성 계수는 K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 값은 우리가 압축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베타예요. 이 V는 그냥 초기 최적. 그다음에 델타 V는 최적 변화량. 델타 P는 압력 변화량.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최적 탄성 계수의 의미를 또 알아야 돼요. 최적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얼만큼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최적 탄성 계수입니다. 즉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야 해. 그게 바로 최적 탄성 계수고요. 따라서 우리가 최적 탄성 계수가 큰 물질일수록 최적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가 크면 우리가 부피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압력을 많이 가해야 되는구나. 외부에서 압력이 많이 필요하네. 즉 압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질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하기 어려운 물질이니까 비압축성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가 큰 물질일수록 최적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압력을 많이 가해야 해. 그러니까 압축하기 어려워. 즉 비압축성 물질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적 탄성 계수 K 역수는 아까 제가 압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베타가 압축률이에요. 그래서 압축률이 만약에 되게 작다고 쳐볼게요. 압축률이 되게 작아. 즉 압축이 잘 안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즉 부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고, 즉 비압축성 물질에 가깝구나. 압축률이 작으면 이 식에서 보면 최적 탄성 계수가 되게 크겠죠.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커지잖아요. 그쵸? 아까 최적 탄성 계수가 크면은 압축하기 어렵다 그랬지? 그러니까 비압축성 물질이 많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최적 탄성 계수가 클수록 압축하기 어렵다. 이걸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적 탄성 계수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가시고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최적 탄성 계수는 압력과 동일한 차원을 갖는다. 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요거 부피잖아. 요거 부피 변화량이죠. 어차피 요건 부피 단위니까 약분이 된다고요. 남는 것은 이 압력 차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적 탄성 계수는 이 압력 차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단위를 갖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공기업에서. 뭐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지만 최적 탄성 계수의 단위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1번 파스칼, 2번 뉴턴, 3번 미터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파스칼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는 압력이 증가하면 최적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떤 물체가 있어. 거기다가 외부에다가 압력을 가해봐요.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그냥 붙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있나?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최적 탄성 계수는 부피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적 탄성 계수는 온도만이 함수이다. 요거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는 온도만이 함수이다. 이게 공기업에서 기출이 되는 문구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기사만 공부했더라면 또는 그냥 최적 탄성 계수는 그냥 압력이 차원이다. 이런 것들만 암기하고 계시면 최적 탄성 계수는 온도만의 함수인가? 이런 것들을 막상 딱 시험에서 맞닥뜨리면 몰라요. 실제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최적 탄성 계수는 온도만의 함수인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생각해보면 부피와 관련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만의 함수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4번 볼게요. 모세관 형상에서 부착력이 음직력보다 크다. 그럼 수면 상승하지.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요것도 제가 뭐 모세관 형상에 대해서도 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요 정도만 할게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면 상승해요. 근데 만약에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작다. 그럼 하강해요. 일단은 요 문제에서는 요 정도만 챙겨 갑시다. 자, 그래서 맞았네요. 자,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물체 ABC가 있다. 물체에 있는 비중이 0.8인 액체에, 물체 B는 비중량이 8,000인 액체에, 물체 C는 밀도가 790인 액체에 각각 일부만 잠기도록 놓았다. 이때 잠긴 부피가 가장 큰 놈은 누구인가? 조건 읽어보면 잠긴 부피는 전부 다 다르다라고 나와 있네요. 뭐 당연한 얘기죠. 조건이 없어도. 왜? 지금 액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긴 부피가 다르겠죠. 그리고 물체 ABC는 동일한 물체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력 같은 거 간혹 보면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공식을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부력 더하기 액체에서의 물체 무게이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가지고 그냥 대입하고 이래갖고 계산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부력을 이해만 하고 있다면 이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공식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뭐 제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부력에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빠르게 그냥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세 파트를 그려놨죠. 이렇게 잠긴 부피는 여기잖아.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물체가 일부만 잠긴 채 떠 있는 상태잖아요.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부력하고 물체의 무게가 서로 평형 관계에 있어가지고 정지된 상태로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경우를 우리는 중성부력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중성부력. 이 중성부력이라는 것은 떠 있는 상태다. 떠 있는 상태. 즉 물체가 점점점 가라앉지도 않고 점점점 뜨지도 않고 가만히 정지된 상태로 떠 있는 상태를 중성부력 상태라고 해요. 이때는 부력과 중력이 서로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력은 그냥 중력 크기예요. 즉 여기서는 우리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체의 무게가 바로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mg입니다. mg. 그냥 결국에 부력은 중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냥 부력은 물체의 무게와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떠 있는 상태니까 정지된 상태로. 일부만 잠긴 상태로 떠 있는 상태면 중성부력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부력은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이게 다 FB. 부력. 그쵸? 부력은 수직 상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물체의 무게 mg는 이렇게 수직 하방향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만 잠긴 채 떠 있는 상태라면 얘는 중성부력이다. 그래서 부력과 mg는 평형 상태에 있다. 즉 얘랑 얘랑 이렇게 평형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경우 모두 다 부력의 크기가 mg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력은 일단 저 세 경우가 mg로 다 크기가 동일하다. 근데 우리 부력 구하는 거 감마, 즉 액체의 비중량 곱하기 잠긴 부피죠. 이 사실 부력 크기라는 게 그냥 감마 곱하기 V, 잠긴 부피 요거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 조만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공식을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문제에서 잠긴 부피가 가장 큰 거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얘가 가장 커야 돼요. 이게 가장 커야 돼.
근데 부력의 크기는 mg로 동일해요. 즉 일정한 값이라고요. 근데 얘가 가장 크려면 액체의 비중량이 가장 작으면 되겠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점점 커지잖아. 왜? 얘가 일정한 값이니까. 그쵸? 즉 이 문제는 액체의 비중량이 가장 작은 놈은 누구야?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비중량을 구한 다음에 가장 작은 비중량을 선택해 주시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체에 있는 비중이 0.8인 액체래요. 자, 우리 아까 비중 말씀드렸죠? 비중 S는 우리 4도씨 기준 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4도씨 기준 물일 때에는 밀도가 1000, 단위는 생략할게요. 비중량은 9800이죠. 그래서 여기 9800이 들어가고요. 요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액체 또는 물체의 비중이 되겠네요. 액체 또는 물체의 비중량 또는 밀도가 되겠죠. 여기는 비중량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 비중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이게 0.8이라고 했죠. 그래서 액체의 비중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액체의 비중량은 0.8 곱하기 98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7840이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비중량이 나와 있네. 8000으로. 두 번째는 8000이야. 그쵸? 근데 이거 비중량 단위가 요거죠. 뉴턴 퍼 미터 세제곱. 슬래시가 빠졌네요. 요런 오타도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물체 C는 밀도가 790이래요. 얘도 빠졌어, 슬래시가. 죄송합니다. 자, 우리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아까 밀도가 790이래. 중력 가속도 얼마? 9800. 9800이래. 9.8이요. 죄송합니다. 790 곱하기 9.8. 그쵸? 얘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 나옵니까? 7742 정도 나오죠? 그래서 비중량을 세 가지 다 구해봤어요. 세 경우. 요렇게. 가장 작은 거 누구예요? 얘죠? 그래서 물체 C가 잠긴 부피가 가장 크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성부력. 물체가 일부만 잠긴 채 떠있는 상태는 중성부력 상태이다. 그래서 부력과 mg가 똑같다. 그래서 항상 이 경우일 때에는 부력의 크기는 항상 mg이다라는 것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 자, 센터리스 연삭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그냥 빠르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요것도 정답률이 낮았어요. 기본 문제인데. 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자, 특징만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작물을 척이나 센터로 지지하지 않고 연삭하는 방법이 바로 센터리스 연삭 방법이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무거운 일감 또는 중량이 큰 일감은 연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틀렸어요. 센터 구멍을 왜 뚫어? 척이나 센터로 지지하지를 않아요, 공작물을. 근데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죠. 그쵸? 그리고 하나 특징으로 더 중요한 게 긴 홈이 있는 공작물은 연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4번. 공작물이 지름이 큰 경우는 연삭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지름이 크면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아까 무거운 거 또는 중량물이 큰 거 연삭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름이 큰 경우도 지름이 크면 공작물이 무겁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름이 큰 경우는 연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죠? 8번 갈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3번 가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기본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알루미늄 규속의 합금. 얘가 누굽니까? 실루민이죠. 이거 실루민이잖아. 알루미늄 규속의 합금, 실루민. 같은 말로는 알펙스. 이 알펙스는 그냥 상품명이에요. 어쨌든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실루민은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주물용 합금이다. 그쵸? 이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죠. 기본이에요. 자, 조대한 공정 조직을 미세화하기 위하여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알칼리 염류 등을 용탕에다가 첨가해가지고 유지하는 처리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계량 처리예요. 자, 계량 처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루민을 주조할 때 있잖아요. 주조할 때 냉각 속도가 느리게 내면은 규소 결정이 점점 커지면서 조대화되거든요.
조대화되면은 취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성이라는 게 매지다, 열이다, 즉 깨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적 성질이 안 좋아집니다. 냉각 속도가 느리면 조대화돼서 기계적 성질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주조할 때 우리가 나트륨을 첨가해서 규소를 미세하게 만들어서 성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로 계량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첨가할 때 이 나트륨, 그리고 뭐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플루오르나트륨, 그리고 알칼리 염류,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를 첨가하거든요. 요 4가지도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나트륨 같은 게 이제 보통 그냥 또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계량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나트륨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계량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계량 처리에 주로 첨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나트륨 또는 금속 나트륨,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계량 처리로 유명한 알루미늄 합금은 무엇이 있는가? 답은 실루민이 되겠죠. 또는 같은 말로 알펙스가 되겠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다. 됐죠?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이산화탄소 임계온도 섭씨랑 그 다음에 물의 임계온도 이거 더한 값 뭐냐? 이거 솔직히 이 정도는 암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앞에 제가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 파란색으로 갈게요. 자, CO2 여기 임계온도라고 할까요? 임계온도 그 다음에 임계압력 됐습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 요렇게 좀 표를 그리는 게 낫겠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표를 못 그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CO2예요. 삼중점 온도, 삼중점 압력. 자, 혹시나 뭐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임계온도는 섭씨 31도 정도 된다. 그리고 임계압력은 73 atm 정도 된다. 그리고 CO2의 삼중점 온도는 마이너스 56.6도 정도 돼요. 그리고 삼중점 압력은 5.1기압. 됐죠? 자, 요것만 암기해야 되냐? 아니죠. 물도 암기해야 됩니다. H2. 자, 물도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 요것도 표를 그려야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좁아서요. 물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의 임계온도는 즉 임계점에서의 온도 374.15도. 그리고 임계점에서의 압력은 임계압은 225.5 정도 돼요. 원래는 46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225.5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돼요. 단위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kg F per cm의 제곱. 그리고 물의 삼중점 온도는 0.009도고요. 그 다음에 물의 삼중점 압력은 0.006 기압이에요. 기압.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의 임계압은 374.15도, 그 다음에 임계압은 225.5, 그 다음에 물의 삼중점 온도는 0.009도, 그 다음에 물의 삼중점 압력은 0.006 기압. 그래서 0.006 기압을 우리가 수은주 압력으로 표현하면 4.58mmHg라고도 합니다. 요거까지도 챙겨 갑시다. 오케이? 자, 더한 값이래요. 자, 이산화탄소 임계온도 얼마? 요거잖아. 물의 임계온도 요거잖아. 요거 더하면은 40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해 주세요. 꼭. 자, 10번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의외로 이제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의외로 정답률이 좀 낮더라고요. 정답률이 낮은 이유, 이것은 바로 요 3번 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선반의 크기 표시 방법. 베드 위의 스윙, 맞는 말이죠. 베드의 길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복대에 닿지 않고 주축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 얘가 바로 왕복대 위의 스윙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양 센터의 최소 거리가 아니라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죠. 그러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맞는 거 3개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왕복대에 닿지 않고 주축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 자체가 왕복대의 스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바로 요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림이고요. 딱 그림 보시면은 왜 베드의 길이로 선반의 크기를 표시하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왕복대 위의 스윙,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 그 다음에 베드 위의 스윙. 스윙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아래다 써놨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별표고요. 자, 스윙이라는 것은 주축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이에요. 그래서 베드 위의 스윙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베드에 닿지 않고 주축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직경 또는 지름을 의미하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왕복대 위의 스윙은 왕복대에 닿지 않고 주축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요 그림 보시면 딱딱 느낌이 와요. 됐죠? 자, 요렇게 하고 10번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